경매 공부하면서 이 물건 안전하다 확신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막상 잔금 치를 때가 되면 몇 천에서 몇 억을 더 내야 되는 상황들 빈번하게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건 권리 분석을 안 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이 부분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안전한 물건인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위험할 수 있는 권리 분석의 함정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초보 수강생분들한테 하는 말이 있거든요. 권리 분석을 할 때에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쉬운 물건들부터 하라고. 근데 은근히 많은 분들이 좀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 위장 임차인, 그다음에 유치권 이런 물건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리스크가 있는 물건일수록 등기부와 권리 분석이 별개로 작동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각각의 유형을 설명드리고 추가로 예시 사례를 들어서 쉽고 정확하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D님, 만약에 PD님이 이삿날 아침 일찍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받으면 딱 끝났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이제 진짜 경매 거의 끝이라고 저는 생각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같은 날 오후에 집주인이 대출을 은행 가서 받아요. 그러면 누구 순위가 더 빠를까요? 잘 모르겠어요. 헷갈리는데요. 정답은 은행이에요. 은행 근저당 때문인데요. 낮 오후 2시부터 접수를 하면 그 즉시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1순위로 은행 근저당이 바로 잡히게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세입자 같은 경우는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한다고 하면 다음날 새벽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그 전날에 오전, 오후에 접수를 하더라도 효력은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은행에 이어서 2순위로 순위가 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같은 날에 전입신고를 했어도 제가 밀린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쵸. 똑같은 날짜, 똑같은 시간에 했어도 세입자가 순위가 뒤로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매 투자할 때 이걸 또 중요하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저당이 언제 돼 있는지, 그 다음에 전신고가 언제 돼 있는지를 꼭 날짜를 확인해서 같은 날이라고 하면 순위가 더 밀리기 때문에 그 권리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근데 그러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대응 방법이나 이런 건 따로 없는 거예요? 대응 방법이 하나가 있죠. 그걸 설명을 좀 드리면 보통은 계약서 특약을 통해서 보고 가능한데 만약에 내가 전세 세입자야. 전세 세입자가 들어온 나 다음에 은행 대출 받는 거니 허락을 해주거나 아니면 아예 못 들어오게 한다. 그렇게 하고 싶다 하면은 특약서에 내가 잔금 이후에 등기부 상태를 지금과 그대로 동일하게 유지한다라는 조건을 특약으로 걸어버리면 만약에 혹시나 대출을 먼저 받았더라도 등기부 등본 떼보고 계약을 파기할 수가 있는 조건을 걸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배당 요구 종기일에 관한 건데요. 자, 만약에 PD님이 수능 시험을 보는데 정답지를 다 써놓고 시험 종료 종이 울린 이후에 감독관한테 이 시험지를 제출했다고 하면 감독관이 이 시험지를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당연히 안 받아주지 않을까요? 맞아요. 경매도 똑같아요. 경매 배당 같은 경우는 신청이 들어온 채권자에게만 배당금을 지급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배당 요구 종기일이라고 해서 배당 이날까지 하세요라는 그 날짜 안에 신청을 해야만 배당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든 생각인데 임차인이 배당 요구 안 하면은 저 같은 낙찰자 입장에서는 좀 좋은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신데 제가 이거 물건을 실제로 보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지금 이게 2025 타경 51425라는 사건 번호인데요. 지금 여기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처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밑으로 가면은 임차인이 대항력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차인 거주하고 있고 전입을 2022년 11월 4일 날 했습니다. 그 말소 기준 권리가 2024년 10월 15일이니까 2년 빨리 했죠. 대항력은 있는 거예요. 근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피디님께서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이 사람이 1억 3,500만 원을 다 배당받지 못하면 낙찰자가 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인수를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배당 요구를 안 했다고 해서 낙찰자한테 좋고 나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위험이 있냐 없냐를 지금처럼 체크를 따로 또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받아가는 금액이 1억 3,500이다. 그러면은 내가 인수할 게 없고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에 낙찰받았다 하면은 나머지 금액이 3,500만 원이 비계되죠. 그 금액만큼은 내가 더 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사례가 많진 않지만 간혹 있는 사례긴 합니다. 배당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어쨌든 이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받아가지 못하는 금액은 어쨌든 낙찰자한테 추가로 받아가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입찰하시는 분들은 이런 물건들은 잘 살펴서 입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위장임차인인데요. 그래서 실제 경매 하시다 보면 위장임차인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사례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입신고는 굉장히 빠른데 보증금은 미상이라고 표현되거나 집주인과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이 임차인으로 등록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은 대부분의 초보 투자자분들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네 하고 패스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하지만 저 같은 투자자나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이게 진짜 돈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깊게 파보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시 사례 한번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건 번호는 2025 타경 50300 사건이고요. 소유자가
최장호 씨고요. 임차인 형은 최재형 씨입니다. 일단 성씨가 같죠. 전입신고가 2000년 9월입니다. 25년 동안 여기서 임차인이 살고 있을 확률이 되게 적겠죠. 일단은 첫 번째 그 이유. 두 번째 보증금 그래서 3억 원인데 대항력이 있다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 이거를 이 사람이 3억을 다 못 받아가면 돈을 또 받아가겠네. 아까 사례처럼.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은 배당 요구를 하긴 했어요. 요거까지도 완벽한 어떤 연기일 수가 있죠. 지금 여기 기타 사항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소유자와 부자 관계임이라고. 그러니까 가족인 거예요. 가족. 물론 가족이 실제 임차인인 경우도 있긴 합니다. 실제로는 99%는 가족 관계에 있는 거니 실제 임차인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물론 디테일하게 또 따져봐야 될 것도 필요합니다.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뒤에 나오는 은행에서 빌려간 근저당 금액을 비춰봤을 때 실제 임차인이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려울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구비님 같은 경우는 이걸 보증금을 보고 알 수 있기는 한데 이게 진짜 임차인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확인 방법이 하나 있긴 해요. 그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기타 사항에 원래라면 무상 거주 확인서가 제출됨이라고 적힌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무상으로 거주한다. 임대차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여기 임차인이라고 보여지는 사람이 은행에 제출한 겁니다. 나 임차인 아니에요. 그거를 여기 경매 법원 조사관이 체크를 한 거죠. 그래서 무상 거주 확인서가 제출됐으니 실제 임차인 아니니까 대항력 있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입찰을 하라라는 얘기거든요. 그것만 확인하시면 확실하게 입찰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미납 관리비입니다. 자, 이거는 권리상의 문제라기보다 여러분 경매 정보지 보면서 많이 놓치는 문제거든요. 경매 낙찰자들이 가장 자주 겪는 거. 낙찰 후에 깜빡했다 하면서 체크하는 게 바로 이 미납관리비 부분인데요. 권리 분석을 완벽하게 했다고 하고 낙찰도 싸게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미납관리비가 4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이상의 미납관리비가 되어 있다 했을 때 낙찰자가 물어줘야 되는 돈이 또 있거든요. 이거를 미리 또 확인을 안 하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사례로 한번 지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건 번호 같은 경우는 2025 타경 52362 사건인데요.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단지 정보 밑에서 체납 내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관리비 미납을 얼마나 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관리비 미납 내역이 430만 원이죠. 그럼 실제로 입찰할 땐 이 금액을 고려해서 입찰가를 또 써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최저 매각가가 2억 3,900이죠. 예를 들어 내가 2억 5천을 쓴다라고 가정하면 여기서 2억 5천을 쓰는 게 아니라 방금 봤던 미납관리비 430만 원을 뺀 2억 4,570만 원을 써야 내가 받고자 하는 수익이 남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사용하지도 않은 관리비를 내야 되는 거예요? 낙찰자는 이 관리비에서 공용 관리비 부분을 인수를 해야 된다라고 법원에서 정해놓은 판례가 있습니다. 그걸 따라야 되기 때문에 낙찰자가 관리비 금액만큼은 빼고 입찰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관리비도 종류가 있잖아요. 네. 모든 거를 전부 다 낙찰자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방금 얘기 드렸다시피 우리가 관리비 같은 경우는 전용 관리비, 그 다음에 공용 관리비, 연체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공용 관리비 부분만 분담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 드린 대로 공용 관리비 부분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니까 나머지 전용이나 연체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 부분을 관리사무실에 한번 확인해서 입찰가에 녹여서 입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4가지 내용만 완벽히 이해해도 경매 사고의 80%는 예방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론과 실전은 다르죠. 막상 법정 앞에 서면 머릿속이 하얘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제가 옆에서 직접 붙어서 알려드리는 부동산 경매 다마고치 프로그램. 더 이상 혼자 고민하면서 밤잠 설치지 마세요. 저와 함께 실제 물건을 분석하고 진짜 돈이 되는 경매를 배워보고 싶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확인해주세요. 자, 그리고 매주 화요일 오후 8시에 진짜 부동산 소액 경매로 돈 벌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매주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스트업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매주 화요일 8시에 부스트업 라이브까지 참여하시면 여러분 소액 경매로 자산 불려가는 데 엄청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